삼국연의 첫 회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도원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연의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는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이들을 일심동체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황건적이었습니다. 황건적의 주체는 힘없는 백성입니다. 착하고 온순한 백성이 도적이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후한 말기는 외척과 환관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농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의 폭정은 날마다 백성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별의별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옥좌에 푸른 뱀이 나타나고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습니다. 역사서인 후한서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낙양성의 상서문 바깥에 사는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가슴은 하나인데 머리와 어깨가 둘이었다. 회개한 일로 여겨서 아이를 버렸다. 이후로 사람들은 나라의 정치가 권력자들의 손아귀에 놀아가자 위아래 구분 없는 머리가 둘 달린 그 꼴이라고 말하였다. 회개한 일이 이와 같았기에 소설에서도 괴이한 일들을 맘껏 표현한 것입니다. 황건적을 이끈 지도자는 장각과 그 형제들입니다. 장각은 과거 급제는 이루지 못했지만 상당한 수재였습니다. 어느 날 남한오선이라는 도인을 만나 태평묘술이라는 천서 3권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독파하여 그 뜻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피폐한 백성들을 모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 같은 장각의 선행은 바람보다 빠르게 번져나가 그를 스승으로 따르는 무리가 넘쳐났습니다. 이에 장각은 태평도를 만들고 스스로를 태평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이 민심인데 지금 그 민심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런 기세를 타고 천하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 애석한 일이 아니겠느냐. 장각은 신도 수가 늘어나자 야심이 생겼습니다. 남한오선이 친서를 주면서 다른 마음이 싹트면 반드시 안갚음을 당한다고 경고의 말도 잊었습니다. 급기야 동생들과 함께 왕조 타도를 외치며 신도들에게 총진군을 명령합니다. 이에 전국의 신도들이 분연히 일어섭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이은 전염병의 창궐, 각종 조세와 부역에 따른 참상은 이미 죽음이라는 극한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들 역시 죽을 때 죽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황건적이 기세를 몰아치며 유비와 장비의 고향인 탁군까지 다가오자 유주태수가 황건적을 소탕하기 위해 의병을 모집하는 방을 붙입니다. 이 방을 본 유비와 장비는 토호를 죽이고 강호를 떠돌던 관우를 만나 술상을 마주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고 장차 큰일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복숭아꽃이 활짝 핀 봄날 세 형제는 300명의 장정들과 함께 검은 소와 흰 말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천지의 신들께 절하고 맹세합니다. 유비, 관우, 장비는 비록 성은 다르지만 이미 형제가 되기로 맹세했사오니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어려운 자를 구하고 위급한 일을 도우며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만민을 편안히 하겠나이다.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오니
하늘과 땅의 신께서는 진실로 굽어 살피시어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있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여주소서. 만고에 회자되는 도원결의 장면입니다. 사파를 곁들여 보면 명장면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회에 삼형제의 도원결의를 배치함으로써 형제와 군신 관계로 엮인 새 영웅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들 새 영웅의 생사를 초월한 충의와 우애가 소설 전체를 이끌어 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연희를 읽기 시작하면 그 재미에 빠져 밤잠을 설칩니다. 매번 흥미진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인데 처음에 도원결의 장면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주인공 삼형제는 거상인 소쌍과 장세평에게 도움을 받아 전투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리고 정원지가 이끄는 황건적을 무찌르는 등 황건적 토벌에 여러 번 공을 세웁니다. 기도위인 조조도 황건적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웁니다. 유비는 스승인 노식이 무고하게 잡혀가자 황건적 소탕을 미루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노식을 대신한 동탁이 황건적에게 참패하여 달아나는 것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동탁은 유비가 평민임을 알고 깔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불같은 성격의 장비가 칼을 뽑아들고 외칩니다. 우리가 직접 전쟁터로 뛰어들어 구해주었건만 도리어 이놈이 무례하게 군단 말이오. 내 이놈을 쳐 죽여야만 우라통이 그칠 거요. 모종강도 장비의 마음을 응원하는 시 한 편을 실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과 돈이 대접받는 세상, 그 누가 평민이 영웅인 것을 알겠는가? 어떻게 장비 같은 시원시원한 사람을 만나 세상에 양심 없는 놈들 모두 없애버릴까? 연희 첫 회의 첫 문장은 천하의 대세는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진 지 오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입니다. 합치고 나누어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의 시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세의 원천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곧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인 백성의 힘을 누가 이용하나요? 권력을 휘두르려는 야심만 넘치는 자들입니다. 결국 착한 백성은 그들의 교활한 정치적 수순에 휘둘리고 굴복당합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권자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력 유지에 거슬리면 또다시 역도가 되고 권력 유지에 필요하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만백성이 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고 결정할까요? 하늘 같은 백성, 백성을 위한 정치는 서책에만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잠시 꺼내어 써먹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비 삼형제가 황건적에 대패하고 쫓기던 동탁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동탁은 유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펄펄 날뛰었습니다. 삼국연의를 번역했던 작가들은 많지만 장비의 말투를 제대로 표현한 이는 월탄 박종화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새끼를 죽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자의 부하가 되어서 명령을 받을 작정이요? 그럼 두 분 형님은 편안히 이곳에 머물러 계시오. 나는 다른 데로 가겠소. 참으로 장비다운 말투입니다. 이에 유비가 도원결의를 상기시키며 장비를 달랩니다. 그리고 세 형제는 주준을 찾아갑니다. 연희에서 삼형제의 성격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유비가 어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관우는 충성을, 장비는 외로움을 상징합니다. 당대 유교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세 사람이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비가 군자상을 대변한다면 관우는 장수상을, 장비는 평민상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비는 주중과 함께 장보가 이끄는 황건적을 소탕하는 데 앞장섭니다. 장각도 삼형제입니다. 장보가 둘째, 장랑이 막내입니다. 이들 삼형제는 각기 청공장군, 지공장군, 인공장군이라 칭하며 황건적을 지휘합니다. 장각은 태평요술을 터득하고 마음대로 요술을 부렸습니다. 천둥과 바람을 일으키고 모래와 자갈도 날리며 하늘에서 군마가 쏟아지게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법들을 동생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주는 짐승들의 피로 요술을 물리치고 장보군을 무찌릅니다. 주준이 황건적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하여 완성을 공격할 때 송견이 등장합니다. 송견이 날렵하게 성으로 올라가 20여 명을 베자 황건적 진영이 무너집니다. 조홍이 창을 들고 달려들자 송견은 성 위에 번개처럼 몸을 날려 창을 빼앗아 그를 찔러 죽이고는 말을 빼앗아 타고 적진을 종횡무진 휘저으며 한껏 무용을 자랑합니다. 송견이 활약하는 장면을 읽다 보면 무협영화를 보는 듯 합니다. 대단한 공격력으로 공간을 가볍게 날아서 상대를 무찌르는 장쾌한 모습의 이연걸, 손견의 모습에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유비는 황건적을 소탕한 공적으로 안희연의 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임한 지 4개월이 못 되어 십상시 일파가 보낸 도구가 조사를 나옵니다. 그는 유비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유비가 이에 응하지 않자 현리들을 잡아다가 유비의 죄행을 물라고 신문을 합니다. 그들도 유비의 선행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도구는 이들을 더욱 매질합니다. 술 한 잔으로 화를 달래고 오던 장비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기에서도 장비의 성격이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두규의 고리눈을 부릅뜨고 어금니를 으드득 깔고는 역관으로 달려가 도구를 한 손에 낚아채어 나무에 꽁꽁 묶고는 버드나무 가지 10개가 부러지도록 모질게 때립니다. 백성을 핍박하는 도둑놈아,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도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장비에게 머리채를 잡혀 혼쭐이 납니다. 유비가 달려와서 겨우 장비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위대야만 보면 의리의 사나이 장비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월탄의 번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놈, 죄 없는 사람을 때렸지. 너도 좀 맞아보아라. 장비는 때리고 또 때렸다. 부러진 버들까지 10개나 질비하게 땅에 떨어졌다. 잘 때린다.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일어났다. 더 때려라. 소리도 일어났다. 백성들은 탐관오리인 도구가 범같은 장수장비한테 매를 맞는 것을 보자 얼음 냉수를 한 대접 마시는 듯 오장육부가 상쾌하고 시원했다. 어떻습니까? 장비의 행동에 호응하는 백성들의 모습까지도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 않나요? 그야말로 속이 후련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관우를 더 좋아하지만 나관중이 연일이를 만들 때에는 장비가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것은 장비가 가진 거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움을 펼치는 모습에 백성들은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희 속 장비의 행동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었던 것입니다. 유비는 도구를 호되게 꾸짖고 현위의 인수를 목에 걸어주고는 도구가 이 일을 알리자 유비 형제는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대주의 유해에게 몸을 숨깁니다. 바야흐로 황관 집단인 십상시의 횡포가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눈을 멀게 하고 닥치는 대로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단했습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면 출세했으며 뇌물을 바치지 못하면 그 즉시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재력이 곧 권력인 것은 그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이는 비단 십상시만의 짓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인 영제도 벼슬을 팔았습니다. 조조의 부친인 조승이 1억 전을 내고 삼공의 하나인 태위 자리를 산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제가 이 모양이니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황관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눈치가 백단인 그들의 더하면 더했지 못할 턱이 없습니다. 서기 189년 황관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영제가 34세로 붕어하자 하왕후의 14세 된 아들 유변이 소제로 등급합니다. 권력은 하왕후의 오빠인 대장군 하진이 잡습니다. 사해교위인 원소가 나라를 망친 십상시를 주살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진은 기뻐하며 그에게 수도와 궁궐을 지키는 근위대인 어림군 5,000명을 내주었습니다. 원소의 작전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십상시들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은 보화를 들고 하왕후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태우는 은밀하게 오라비 하진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나나 오라버니나 비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장양 등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찌 오늘의 부귀를 누리겠습니까? 이미 이를 꾸민 건석이 죽었으니 다른 황관들까지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하진이 태우의 말을 듣고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 하자 원소가 일침을 놓습니다. 풀을 베기만 하고 뽑지 않으면 화근이 되어 뒷날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얼마 후 하진은 원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 군벌을 불러 십상시를 척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들은 주부의 신림과 조조가 반대합니다. 이에 백정 출신의 하진은 겁쟁이의 생각이라며 이들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무식하고 고집쟁이인 자가 수장이 되면 지혜로운 참모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참고 따르거나 때려치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량자사 동탁이 하진의 밀조를 받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황건적에게 연신패했지만 십상시에게 뇌물을 먹인 까닭에 자신의 본거지에서 벼슬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동탁의 책사는 사위이기도 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동탁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천하가 어지럽고 반란과 반역이 끊이질 않는 것은 상시 장양 등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이 듣지 않이 끓는 물을 식히려면 불부터 빼야 하고 고름을 짜면 아프지만 속에서 곪는 것보다는 낫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진과 북을 울리며 낙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장양 등을 응징하려고 하는 것이니 이는 사직은 물론 천하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동탁의 표를 받고 기뻐한 자는 하진뿐이었습니다. 시여사 정태와 중랑장 모식이 모두 동탁의 입병을 반대했습니다. 동탁은 승냥이와 이리 같은 자이므로 들어오게 하면 반드시 변란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아서야 어찌 큰일을 하겠느냐. 정태와 노식 등 대신들은 벼슬을 버리고 한탄하며 낙향했습니다. 결국 하진은 눈칫밤과 강원으로 천하를 장악한 장양과 단교 등 십상시들의 선제 공격에 어처구니 없게 죽고 맙니다. 모종강도 무능한 하진의 죽음을 풍자하는 시 한 편을 넣었습니다. 한 황실도 기울어 선수도 끝나가는데 치력 없는 하진이 삼공이 되었구나. 충신의 쓴소리 결단코 듣지 않더니만 궁궐에서 칼 맞아 목숨을 잃었네. 사태가 급박해지자 수도의 치안을 담당했던 원소가 십상시와 그 가속을 처단합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소재와 진류왕이 최희의 집으로 피난했습니다. 영제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변이 소재이고 둘째 엽은 진류왕입니다. 장자 상속에 따라 변이 황제가 되었지만 진류왕 협이 훨씬 영리하고 사리분별이 뛰어났습니다. 진류왕의 영특함은 기병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도성으로 들어온 동탁을 조목조목 논리로 응대하여 무릎을 꿇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동탁은 군마를 바치고 둔치고 형세를 관망하다가 난리가 나자 곧장 철갑기병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와 권력을 장악합니다. 청소는 원소가 하고 자리는 동탁이 차지했으니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탁은 권력을 잡자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처리했습니다. 동탁은 진류왕 협이 영특함을 알고 그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진류왕의 영특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동탁은 자신과 같은 성씨인 동태우를 좋아했는데 동태우가 진류왕을 키웠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탁이 진류왕을 황제로 옹립하려고 하자 병주자사 정원이 호통을 치며 반대했습니다. 동탁이 즉시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그의 부장인 여포의 위세가 대단하여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주자사 정원도 하진이 보낸 밀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 하진은 동탁과 정원에게만 밀조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리동혁 작가는 본 삼국지에서 모종강의 연희뿐만 아니라 나관중의 연희도 함께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관중의 연희에는 하진이 4명의 장수에게 밀조를 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덩군 대수교모,
한해 태수 왕광, 병주자사 정원과 서량자사 동탁입니다. 그런데 낙양에 들어온 것은 동탁과 정원입니다. 규모와 왕광은 하진이 주살될 것을 알고는 오다가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포는 잘 아시다시피 천하제일의 비장입니다. 연희 전반부를 장식하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의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는가는 사람 중엔 여포라는 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동탁은 이러한 여포를 자신의 부하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여포와 고양이 같은 호분 중랑장 이숙이 동탁에게서 적토마와 보물을 받아 가지고 가서 여포를 회유합니다. 여포에게 정원은 상관이자 양부입니다. 여포는 주인을 제대로 만날 수 없어서 잠시 양부로 모시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안 이숙이 적토마와 보물을 내놓으며 꼬드깁니다. 뛰어난 새는 나뭇가지도 가려서 앉고 현명한 사나는 주인을 가려서 섬긴다네. 적토마가 어떤 말인가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명마입니다. 말 중엔 적토마이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자동차인데 롤스로이스를 준 거죠. 여포는 단번에 마음이 솔깃해집니다. 이제 동탁에게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품을 가지고 가야죠. 여포가 밤중에 책을 읽고 있는 양부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그의 목을 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정원이 어질지 못하여 내가 죽였다. 나를 따르고 싶은 자는 여기에 남고 싫은 자는 떠나라. 군사들의 반이 각기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얻자 너무 기뻤습니다. 즉시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포를 얻은 동탁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말로 토를 다는 놈들은 다 목을 베겠다고 서슬푸른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류왕을 황제로 옹립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그때 원소가 그 짓이 곧 반역이라고 반대합니다. 동탁이 칼을 뽑고 죽일 듯한 기세로 노려보자 원소도 칼을 뽑아들고 일갈합니다. 네 검이 날카롭다면 내 검은 무딘 줄 아느냐. 이쯤 읽노라면 연희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이숙이 여포를 꼬드기는 말이나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하는 말들이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까닭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언행과는 정반대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 마치 옳은 말과 행동인 양 행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꼴입니다. 게다가 동탁은 죽어 없어진 양부를 대신하여 여포의 양부를 자처했습니다. 동탁도 정원처럼 죽어 없어질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세 사람 모두 눈이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원소는 동탁과 일촉즉발의 난리를 벌인 후 절을 내던지고 자신의 본거지인 기주로 갔습니다. 화가 안 풀린 동탁은 원소의 숙부인 원회에게 진류왕협을 황제로 세우는 것에 대해 협박하듯 묻습니다. 원회는 동탁의 의견에 따라 무조건 따랐습니다. 동탁은 못 친아들을 향해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감히 국가 중대사를 가로막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아무리 망해가는 왕조이지만
아직 법도는 있을 터인데 동탁은 군법을 내세웁니다. 예나 지금이나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는 자들에게는 군법보다 편리한 법령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 곧 법이니까요. 동탁은 즉각 황제 교체를 단행합니다. 문무백관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칼을 휘두르며 구세인 진류왕을 황제로 세웁니다. 이 황제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입니다. 동탁은 스스로 삼국이 되어 권력을 장악합니다. 모든 신하는 황제를 아련할 때 세 가지 법도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이러한 법도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찬배불명, 입조불축, 검리상전입니다. 동탁이 실질적인 황제인 것입니다. 소제는 6개월간 황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홍농왕으로 강등되어 하태우 그리고 당비와 함께 영안궁에 갇힙니다. 슬픈 나날을 보내던 홍농왕은 제비 한 쌍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담은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즉각 동탁에게 전해졌습니다. 동탁은 원망하는 시를 지었으니 죽일 명분이 생겼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태우는 동생 하진이 무모하여 역적놈들을 끌어들인 것을 동탄하며 죽었고, 홍농왕과 당비는 작별의 시를 한 줄씩 주고받은 후 살해되었습니다. 당비의 애절한 이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며 땅 또한 꺼지려 하네. 몸은 황제의 비가 되며 목숨이 일찍 꺾일 뿐이네. 삶과 죽음의 길이 다름이며 이렇게 어그러지려 하니 어찌 홀로 외롭게 됨이며 마음 가득 슬픔뿐이어라. 이제 동탁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항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가늠하고 용상에서 잤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봄이 다가와 토지신계 풍년과 전염병 예방을 비는 마을을 급습하여 장정들의 목을 빼고 여자와 재물을 수레에 싣고 와서는 오히려 도적을 죽였다며 큰 소리를 쳤으며, 여자와 재물은 장졸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분노할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습니다. 동탁의 공포 정치가 극에 이르자 월기교의 오부가 동탁을 죽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조조가 동탁을 만나서 죽이려다가 거울을 보고 있던 동탁에게 들켜 실패합니다. 임기응변으로 동탁에게 칠보단도를 바친 조조는 여포가 가져온 말을 타고 중행랑을 칩니다. 동탁은 즉각 수배령을 내리고 조조를 잡는 자에게는 황금 1000냥과 만후 후에 봉하겠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도망치던 조조는 중모현에 이르러 진궁에게 붙잡혔습니다. 진궁이 조조의 죄를 캐묻자 조조는 제비와 참새가 어찌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느냐 라며 일갈합니다. 현령인 진궁도 뜻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조의 비범함을 간파한 진궁은 오히려 자신의 관직을 버리고 조조와 함께 도망칩니다. 조조는 사흘을 달려 성고에 이르자 부친과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를 찾아갔습니다.
여백사는 반갑게 맞이하고 식솔들에게는 돼지를 잡으라고 하고 자신은 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의심 많기로 으뜸인 조조가 묶어놓고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식솔들의 말을 듣고는 진군과 함께 8명을 몰살합니다. 하지만 곧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급히 집을 나서는데 마침 여백사가 술과 안주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조조가 아무것도 모르는 여백사마저도 죽이자 진궁이 놀란 채 질책합니다. 이에 조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배반할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게 두지는 않겠소. 진궁은 조조의 황당한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밤이 깊어 객점에서 잠자리에 들자 조조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리 같은 심보를 가진 놈을 믿고 따라온 자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종강은 촉한 정통론에 근거한 나관중의 삼국연의를 재편집하면서 조조 악인론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종강이 조조가 여백사 일가족을 살해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조가 여백사 일가족을 죽이고 한 말에 대해 모종강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누구나 이 대목을 읽다가 조조를 욕하거나 꾸짖으며 죽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조조의 이러한 솔직한 성격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점임을 알아야 한다. 내가 묻겠다. 누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고 또 어느 누가 당당히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도의를 강조하는 자들은 조조의 말을 바꾸어 차라리 남이 나를 배반하게 할지언정 내가 남을 배반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하는 짓을 보면 말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자신들도 속이며 조조의 말대로 하고 있다. 조조의 생각과 말이 모두 소인배인 짓이라면 이들은 말로는 옳으나 생각은 그른 사람들이다. 때문에 조조의 발뒤꿈치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조조의 솔직함이 오히려 떠벌리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된다. 이 세상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공자는 인물을 평가함에 따라 군자, 광자, 견자, 향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향원만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말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말은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행동은 말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향원은 입만 열면 옛 성인을 운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말은 언제나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모종강도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을 극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간교한 조조에 빗대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조에게 실망한 진궁은 조조를 버리고 가족이 있는 동군으로 갔습니다. 조조도 진류로 돌아와 의병을 모집합니다. 이때 효렴 위홍이 재산을 털어 조조의 의병 모집을 지원해 줍니다. 하우돈, 하우연, 조인, 조홍 등 조조의 사촌 형제들도 장병들을 이끌고 참가함으로써 조조의 군세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군사 조직을 완비한 조조는
동탁을 토벌하자는 경문을 띄웠습니다. 이에 17명의 제후들이 응답합니다. 북평태수인 공손찬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원현령인 유비도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공손찬의 군대에 참가합니다. 18제후가 모여 영체를 세우자 그 길이만도 300여리나 되었습니다. 18제후는 4대에 걸쳐 삼공을 지낸 명문가의 후손인 원소를 맹주로 옹립합니다. 원소는 제후들을 거느리고 맹약서를 낭독했습니다. 한나라가 불행하여 황실의 기강이 틀어지자 역적 동탁이 권력을 잡고 멋대로 놀아나므로 화가 지존에 미치고 독은 백성들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원소 등은 사직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의병을 모아 함께 이 난국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맹세하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도 씨가 마를 것이니 황천과 후토 조상의 영명한 넋들이시여 낱낱이 굽어 살피옵소서. 맹약서를 다 읽은 원소는 제물의 피를 마셨습니다. 다른 제후들도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모두가 맹약을 따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사펼맹서라고 합니다. 모두가 맹약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비가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을 때도 사펼맹서를 했습니다. 협객은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펼맹서는 이들만의 특수한 신고식입니다. 이를 통해 죽음까지도 함께하며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8제후의 사펼맹서는 깨지고 맙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까닭이었습니다. 연합군에서 장사태수 손견이 성봉으로 나서자 동탁은 효기교의 화웅으로 하여금 사수관에서 맞서게 합니다. 그 사이 제복산 포신이 먼저 공을 차지하려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웅에게 패했습니다. 손견은 화웅과 일전을 벌이며 승기를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군량 조달을 받고 있는 원수들은 손견 경계하며 군량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배불리 먹고 싸워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쫄쫄 굶고서야 어찌 싸울 힘이 나겠습니까? 화웅이 한밤중에 들이닥치자 손견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손견은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자신이 쓰고 있던 붉은 두건을 부하 조무의 투구와 바꿔 쓰고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결국 조무가 손견을 대신하여 희생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제후들은 화웅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화웅이 연합군의 영체 앞까지 와서 싸움을 걸자 남양태수 원술의 부장인 유섭과 기주목 항복의 부장인 반봉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화웅의 칼에 목이 잘렸습니다. 누구도 나서기를 꺼려할 때 구척장신의 두 자나 되는 수염을 휘날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관우가 나섭니다. 소장이 나가서 화웅의 머리를 잘라 휘하에 바치겠소. 원술은 관우의 직책이 마궁수임을 알고는 주제넘게 허튼 소리를 짓거린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조조가 원수를 타이르고 관우에게 뜨거운 술 한 잔을 따라주며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관우가 멋진 말을 한마디 합니다.
술잔을 잠시 맡아주소서. 제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관우는 말을 타고 달려가 간단하게 화웅의 목을 베어 휘하에 바쳤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을 때 관우는 조조가 준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아직도 따뜻하니 좋구려. 후세 사람들이 관우를 칭찬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천지를 떨게 하는 첫 공을 세우려고 군문에선 북소리 둥둥 울렸네. 관우가 술잔 맡기고 용맹 펼치니 술은 아직 따뜻한데 화웅목 떨어졌네. 관우가 술이 채 식기도 전에 화웅을 베었음에도 원술은 난리만 쳤습니다. 동탁을 무찌르러 모인 자들이 공은 세우지도 못한 채 오히려 공을 세운 자를 헐뜯고 있으니 앞으로의 일은 보나마나 뻔한 것이겠지요. 조조만이 몰래 술과 고기를 보내서 삼형제를 위로했습니다. 화가 난 동탁은 맹주 원소의 삼촌인 원의 일가족을 몰살하고 여포를 앞세워 호래간에 질을 쳤습니다. 사람 중에 여포라. 제후들이 여포와 전투를 벌였지만 싸우는 족족 패했습니다. 공송찬이 여포와 맞붙었습니다. 공송찬이 위태롭게 되자 호랑이 수염에 고리눈을 부릅뜬 장비가 새 성바지 종놈아 도망갈 생각 말라면서 여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새 성바지 종놈이란 여포의 친아버지와 양부인 정원과 동탁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때 이에 타산에 따라 배신하는 천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장비와 여포가 50여 합을 싸웠지만 승부가 나지 않자 관우가 압세했습니다. 다시 30여 합을 싸웠습니다. 그래도 여포는 끄떡없었습니다. 유비가 쌍고검을 들고 여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대1 불꽃 튀는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포도 세 사람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여포는 말을 돌려 퇴각했습니다. 연합군에서는 또 한 번의 환호성이 영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종강은 동탁이 조정을 어지럽히지 않으면 제후들도 일어나지 않았고 제후들이 거병하지 않았으면 삼국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평했습니다. 즉 동탁으로 인해 천하가 혼란해지고 결국 삼국이 정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샤먼대학교 이중텐 교수는 CCTV의 백가강단에서 삼국지 품평으로 대중적 인기를 한몸에 받은 역사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중국 통사 삼국기에서 천하삼분의 시작을 원소가 열었다고 했습니다. 십상시를 주살하기 위한 의견을 낸 자가 원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탁을 불러 차도살인을 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공동탁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이중태는 환관 몰살에만 정신이 팔렸던 원소의 잘못이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자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소가 군벌을 불러들이자는 의견을 보냈을 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림과 조조입니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하태우와 대장군 하진이었습니다. 백정에서 일약태우와 대장군이 된 이들은 지도자의 위치에만 있을 뿐 정책을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판단력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단순 무식한 판단과 결정이 후한의 멸망을 재촉하고 삼국시대를 앞당긴 것은 아닐까요? 송견은 원술이 군랑을 보내지 않아 패한 것에 대하여 원술에게 정색을 하고 따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원술은 참소한 자를 목배라고 명령하고 송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동탁은 연합군 선봉에 선 송견을 회유하기 위하여 부하장수 이각을 보내 사돈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송견은 황실을 빼앗은 무도한 놈의 구족을 멸하고자 어찌 역적과 사돈을 맺겠느냐며 격분했습니다. 동탁이 화를 내며 대책을 묻자 참모인 이유가 장안으로 천도를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동요였습니다. 동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쪽에도 하나의 한 나라, 동쪽에도 하나의 한 나라. 사슴이 장안으로 들어가야만 사방서 이런 난리 없어진다네. 즉 동요의 내용을 빌미삼아 천운이 끝난 낙양을 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장안으로 천도하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탁은 크게 기뻤습니다. 장안은 자신의 근거지인 양주와 가까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즉시 장안으로 천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사도 양표가 불가함을 아릅니다. 동탁이 수긍할 리 없지요. 네가 국가 대계를 막으려고 하느냐 고 일축합니다. 태위 황환도 나서서 말렸습니다. 동탁이 노해서 다시 여러 말 말라고 못 박습니다. 사도 순상도 수도를 옮기면 백성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며 천도의 불가함을 충고했습니다. 동탁이 서슬퍼런 목소리로 어찌 하찮은 백성들을 천도하는데 아끼겠느냐고 외칩니다. 순상도 지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라도 안정되는 법입니다. 수도를 옮겨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천하는 다시 위태로워집니다. 순상의 말은 나관본 중에 나옵니다. 모종강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동탁에게 천도의 불가함을 건의한 세 사람은 그날로 파면되어 서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장안으로의 천도는 지체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동탁은 낙양의 부자들을 반신역당으로 몰아 재산을 빼앗고 모조리 참수했습니다. 백성들도 굴비 엎듯이 끌고 갔습니다. 또한 황제와 황후 등을 가리지 않고 묘란 묘는 모조리 파헤쳐 각종 보물을 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궁궐에 불을 질러 낙양이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울부짖는 소리만이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낙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온 제후는 송견이었습니다. 송견은 불바다가 된 궁궐에 불을 끄고 낙양을 정비했습니다. 다른 제후들은 영체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재촉해 동탁을 뒤쫓자고 했지만 피로함을 핑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조조가 말했습니다. 저런 바보 천지들과 무슨 일을 꾸밀 수가 있겠느냐.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동탁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동탁도 추격이 있을 것을 대비했습니다. 결과는 조조군이 대패했습니다.
조조는 화살까지 맞고 말도 잃은 채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조홍이 구해줍니다. 조홍은 추격병이 오자 자신의 말을 내주었습니다. 조조가 걱정을 하자 조홍이 천고의 길이 남을 멋진 말을 합니다. 천하에 이 홍은 없어도 되지만 공은 없으면 아니 됩니다. 조조는 조홍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송견은 낙양성의 우물에서 옥새를 얻게 됩니다. 예부터 옥새는 하늘이 주는 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황제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송견은 옥새를 손에 쥐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병을 핑계로 강동으로 돌아가서 후일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원소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옥새를 두고 내놓아라, 모르는 일이다로 설전을 벌이다가 칼까지 뽑아들었습니다. 여러 제후들이 말려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송견은 즉시 낙양을 떠났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원소는 형주자사 유포에게 편지를 보내 송견의 길목을 막고 옥새를 뺏으라고 했습니다. 동탁에게 패한 채 연합군의 영체로 온 조조는 제후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적 토벌이란 본뜻은 사라지고 각자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워 딴 마음만 품고 시간과 음식만 축낼 뿐이었습니다. 조조는 거사가 성공하기 틀렸다고 판단하고 군사를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공손찬도 유비영제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연주자사 유대는 동군태수 교모에게 군량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교모를 죽였습니다. 동탁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자중질환까지 겹친 것입니다. 위안탕페이는 중국 CCTV의 백가강단을 통해서 차세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역사 멘토로 성전된 인물입니다. 그는 한말삼국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인의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환난을 극복할 때는 함께하지만 부귀를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직 부귀해질 때가 된 것도 아니고 제후들이 연맹을 맺은 것도 엊그제일 뿐이다. 더군다나 동탁이 무슨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할 때나 한나라가 동탁으로 인해 망해갈 때나 어찌 일이 똑같은가요? 위안탕페이 말처럼 중국인의 가장 큰 결점이기 때문인가요? 동탁의 토벌 기치를 걸고 사펠맹세까지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일어섰던 연합군은 동탁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내부적으로 다툼만 벌였습니다. 모두가 꿍꿍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연합군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조차도 참으로 한심한 놈들이라고 했을 겁니다. 오종강은 조홍이 조조를 구하는 모습에서 평하기를 1000명의 군사를 얻기는 쉽지만 1명의 장수는 얻기 어렵고 11명의 장수를 얻기는 쉽지만 1명의 주군을 얻기는 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주군을 모시는 것은 참모의 큰 영광입니다.
훌륭한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주군의 커다란 복입니다. 이들의 관계가 진정한 수어지교가 될 때 국가도 부강하고 백성도 고복격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드물고 없어도 되는 사람은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번잡하고 시끄러운 것인가 봅니다.